자, 그 다음 걸 보시겠습니다. 2013 타경 20460하고 충청남도 당진시 송화읍 한진리에 갖고 토지 일부 지분 건물 전체 매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요건 집담한 건물이 다 나온 거고 토지 일부 지분이라는 얘기는 진입 도로가 여러 명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 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은 자 보시면 보면 임야 있는데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그 땅이 지분으로 해서 뭐야 그 돼 있죠. 지분은 그러니까 보게끔 되면은 이런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다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진입 도로가 지분들이 여러 명이 같이 쓰다 보니까 같이 있는 거고 요 지분만 요 건물까지 같이 포함해서 경매로 나온 겁니다. 보게끔 되면 여기 뭐야 철근 콘크리트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이 건물도 어떻게 한다? 같이 포함돼서 낙찰을 받는다. 제가 이 현장을 가봤더니 여기 지금 감정평가사고 갔을 때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갔을 때는 여기 유치권 정비 중이라고 크게 써붙여 있었어요. 자, 유치권 정비 중에 그 골조만 다 끝난 상태인데 제가 사실은 우리 그 수강생들 보고 이건 낙찰 받아서 같이 저기 뭐야 그 마저 공사해서 분양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지금 보면 땅 가격만 해도 4억 4,900이지 않습니까? 4억 4,900이 건물이 지금 토지가 2억 1,000이고 건물이 2억 3,200인데 지금 보게끔 땅 가격만 해도 정말 1억 9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땅 가격만 해도 싸게 사고 그 다음에 건물 콘크리트 지금 기양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2, 3억이 기양 생기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우리 그 이거는 우리 수강생들이 낙찰을 받지는 않았어요. 좀 하자 그래도 그쵸 몇 년지 이게 몇 년 전이죠 이게 보면 2015년이니까 지금 7년 정도 됐나? 7년 전인데 이거를 낙찰 받자 그랬더니 아무도 쳐다를 보지 않아서 우리가 낙찰을 받지는 못했는데 이거 상당히 제가 판단했을 때 아까웠던 물건이에요. 보면. 근데 이 건물 가격은 나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런 건물이 돼 있고 포함이 돼 있는데 자 유치권 정리 중이라고 저기 막 행사 중이라고 또 붙여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감정평가사가 가서 감정을 하면서 현황조사서를 해갖고 이 현황조사서를 어디다 넣은 건데 누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랬죠? 채무자 소유하고 있다 그랬죠? 채무자 소유죠. 이게 유치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유치권 인정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문제 없이 했던 건데 조금 이제 제가 판단하기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지만은 그러니까 이 경매도 이제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예전에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경매를 집어넣지 않았는데 지금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어도 빚을 진 사람 주인 거라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는 근거만 있으면은 경매를 집어넣는 사람이 땅 주인뿐만 아니라 저 건물도 된다? 누구 거다? 이렇게 시작해서 건물도 된다? 같이 경매를 집어넣어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경매가 같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 자, 결론입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땅에 뒷담한 건물이 있는데 경매로 나오게끔 됐을 때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근데 좀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지목이 임야이니까 대체살림 조성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뒷담한 건물이 있는데 땅만 나온 게 좋은 거야? 건물도 같이 나온 게 좋은 거야? 좀 같이 나와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봤는데 어떤 사정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좋아? 건축물이 나온 지저 생성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 거고 너무 오래됐으면 좋은 거죠. 그거는 처음과 같이 그러니까 건물이 너무 오래됐으면 철거해. 아니 집담한 건물이 경매로 나왔을 때 유치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대만 건물이 있는데 땅만 경매로 나왔다 가정합시다. 건물을 지었으니까 건물 돈을 받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는 뭐만 받았죠? 땅 땅만 받았죠. 그러니까 육지권자와 건물 주인한테 내 땅에서 어떤다? 철받고 둘 다 나가고 철받고 나갈 때가 어째? 지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때는 어떤다? 그 유치권자가 있을 때 땅만 낙찰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근데 건물하고 땅이 같이 있는데 건물까지 경매로 나왔을 때 유치권자가 있다 하면 그 유치권을 내가 떠나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죠? 근데 유치권자가 없이 건물을 내가 산다고 할 때는 건물이 있는 것도 좋다 이런 거죠.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더 좋다? 돈이 되는 게 더 좋다. 어떤 게 돈이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유치권자가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좋은 거거든요. 유치권자가 있어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유치권은 내가 건물 짓때만 그 유치권은 내가 아니죠. 건물 주인하고 어떤다? 시공자하고 난 땅만 그러니까 먼저 번에 예전에는 한번 낚시터가 있고 그 낚시터에 집을 하나 지은 것이 있었는데 그 저기 공사한 사람이 그 집을 유치권으로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우리 낙찰을 하다 갖고 너 건물 주인하고 유치권 어떤다? 둘 다 나가. 둘 다 나가라. 건물도 살려서 나가고 유치권도 거기 나가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자, 이제 파트 7, 파트 7이죠. 건축물 관리 대장과 사후 관리 이렇게 있는데 어떤 땅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건축 허가를 받게끔 되고 건물이 준공이 나면은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뭐부터 만들어져요? 건축물 관리 대장을 만들거든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가 나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 관리 대장을 왜 만들죠? 건축물 관리대장은 만들어요. 그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 관리자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재산을 증명했거든. 어떻게 대산을 증명을 해?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 건물을 허가 받은 대로만 쓰고 더 넓히지도 못하고 허가 받은 용도대로만 쓰게끔 다시 말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드는 이유는 허가를 받은 대로만 쓰라고 뭐야? 규제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장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위한 거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져야지 등기부등본에 만들어주지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등기부등본에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건물 주인으로서 팔든지 해를 주든지 뭐를 하고 설정을 하든지 하려면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건축물 관리장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한 거예요?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안 받게끔 만들고 등기부등본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면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등기부등본 안 만들어준다. 건축물 관리장은 왜 만들었다? 규제를 위해서 만들었다. 보면은 263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관리 대장을 만들어주면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을 허가 받은 대로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 쓰거나 늘리거나 쓰거나 다른 용도로 쓰게끔 되면은 담당자가 그 건축물 관리 대장에다가 위반 건축물 이렇게 올리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위반 건축물로 만들어서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거나 사거나 할 때에 이거는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을 제3자에게 어떤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원상복구해라고 명령서를 내리고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으로 든다? 내게끔 그렇게 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관리자면 맨 위에 건축물을 관리자의 오른쪽에 네. 노랗게 위반 건축물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페이지 왼쪽 밑에 보게끔 되면은 무엇을 몇 월 며칠 날 무엇을 위반했다 하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돼 있다고 할 때는 담당자를 찾아서 이 위반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물어보고 제일 물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위반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 얼마씩 나오고 밀린 것이 있느냐도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700만 원씩 내기로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 봤더니 6년치가 밀려서 3천만 원이 어떤다? 이행강제금으로 어떤다?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건물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내가 물어야 되고 원상복구를 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얘기. 근데 좀 궁금한 게 어차피 내가 위반을 하진 않았지만 샀는데 왜 과거 전 소유자의 그 벌금까지도 내가 다 물어야 되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제3자에게. 예를 들어서 위반 건축물 해놓고 저기만 이행강제금을 안 냈는데 그 우리 종일 씨가 갖고 있다가 종일 씨 저기 동생 이름으로 바꿔놓고 종일 씨 그대로 쓰면 이행금 좀 안 낼 거야? 이름 바꾸면 안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바뀌더라도 뭘로 한다? 그 이행강제금은 내야 된다는 얘기야. 저 사람한테 물려주고 그걸 새로 산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돼 있으니까 살 때 먼저 그 사람한테 네가 어떤다? 처분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가르쳐주지 않느냐. 위반 건축물이라는 거 가르쳐줬지 않느냐. 자, 268페이지 봅니다.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중대 위반이 있고 일반 위반이 있는데 중대 위반은 50%고 시공비 50%고 경미한 미만인 경우에는 시공비 어떤다? 10% 정도를 그 면적에 위반한 면적만큼의 돈 들어간 게 10% 정도를 이행강제금으로 내고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중대한 용도 변경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해놓고 주차장 없애버리고 집을 짓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는 중대한 위반으로 봐서 50% 지급물입니다. 근데 경미한 위반인 경우는 10%씩 해서 이행강제금을 낸다. 만약에 그 옥상에다가 옥탑에다 방 만드는 거는 10% 정도로 보면 되나요? 그렇죠. 소중한 걸로 보는 거죠, 그거는. 자,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옥상에다 하는 것은, 옥상 면적이 있죠. 옥상 면적의 10분의 1은 건물을 지어서 써도 그것은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고 인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5층인데 5층에 있는 사람이 옥상에 올라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옥상 올라오면 그 밑에 어떻게 계단을 만들어서
지붕을 덮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옥상 면적이 예를 들어서 50평이라 그러면은 그 밑에 쪽에서 옥상까지 올라오는 계단도 만들어 놓고 뭐 했을 때 10분의 1이면 몇 평이죠? 5평 정도에 만들어 놓고, 다시 말하면 계단 뚜껑을 다 덮어 놓고 그 옆에다 옥탑방 만든다 그러죠. 그것이 10분의 1 면적만큼만 만들었을 때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 이상을 만들게끔 되면 불법으로 들어서 그 옥탑방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의 이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을 했을 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까지 반복하여 제1항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박원순 시장 때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 우리가 발코니를 터서 쓰게끔 했죠.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건설업자들이 그 아파트 발코니를 트죠. 트는데 다 트지 않고 한 2곳 정도는 그 비상 대피하는 곳을 만들어 놓죠. 그러놓고 합니다. 그런데 시내에 조그만 15평짜리 이렇게 다세대 같은 거를 짓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보면 발코니를 트죠. 그런데 원래 건축법에 의해서 발코니를 틀 때 트더라도 비상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 방에다 발코니를 다 트는데 비상 대피 공간을 반을 만들게끔 되면 방이 이렇게 끼역자로 튕겨나오되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건설업자들이 어떤가? 비상 대피 공간을 만들자고 방을 다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가? 위반하게끔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울시에서 보면 이런 거를 위반한 것은 그 경미한 위반으로 보고 5번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 이상 더 내지 않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세대 업자들이 아예 비상대피 공간 만들지 않고 탓해서 만들어 놓고 5번 이행강제금 낼 돈 있죠. 총 분양가에서 내는 이행강제금 얼마가 나오니까 그것을 그러다 깎아준다 하고 분양을 했던 게 이 사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불법으로 쓴다? 주장한 이 어떻게 해나버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다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아파트 지금 아예 확장 공사를 하고 다 쳐버렸잖아요. 아니 확장공사 다 터버리는데 일반 아파트 공사에서 다 트지 않고 한 2군데는 그건 넓기 때문에 대피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대피 공간 다 있어요. 있는데 어디가 안 만들면 시내에 11몇 평짜리 조그만 다세대에 대피 공간을 만들면 발코니가 없는 거야. 그 집이 자체가 작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 대피 공간을 안 만들거든요. 그때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2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축법 위반의 공소시효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있고 형사소송이 있죠. 형사소송은 공소시효가 있고 민사소송은 제척기간 이런 것이 있죠. 그러면 아까 건축법에 의해서 위반 행위는 민사야 형사예요? 건축법을 위반한 행위는 민사 재판이야 형사 재판이야? 형사 재판이죠.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형사 재판은 공소시효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예전에 저기 뭐 화성에서 8명인가 9명 죽인 그 저기 살인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살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저기 그 사람이 죽였는데도 다른 사람이 죽인 걸로 해서 지금 묵살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다? 내가 죽인 거라고 자수했잖아요. 자수했어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자수했어도 그 사람이 어떤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살인죄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사람만 누명을 어떤다? 벗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것이든지 살인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뭐가 있다? 형사사건은 공소시효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건축법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도 형법이다 보니까 건축법을 위반하는 것도 뭐가 있다? 공소시효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법 위반 시 최고 벌칙은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일 때는 공소시효가 얼마? 7년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뭐를 위반을 했을 때에 불실하게 건물을 지어서 사람을 죽게끔 했던가 뭐 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년 이하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에는 최고 길어봐야 어떤다? 7년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년이나 5년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건축법의 공소시효는. 그러니까 우리는 3년인지 5년인지 7년인지 따지지 말고 위반 행위에 따라서 3년, 5년, 7년이다 보니까 가장 센 것이 몇 년이다? 7년이다 보니까 불법 행위가 1년만 지나게끔 되면 공소시효에 의해서 그 책임을 어떻다? 묻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 건축에서 저거를 저기 보냈을 때 거기서 답비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필요 없으며 설령 고발되어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면소 판결을 하도록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정하고 있다. 됐죠? 일반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할 승인할 정도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공사가 중단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될 것이고 공사하였던 공사가 다시 시작을 될 경우 그 공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범죄 행위가 있죠. 범죄 행위가 계속 다시 한번 살인 행위는 그걸로 범죄 행위가 끝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난 것부터 30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최 사장님이 건물을 무허가로 짓는 겁니다. 모르죠? 무허가로 짓는데 무허가로 짓는 걸 1년 동안 져, 3년 동안 져. 다시 말하면 3년 동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으면 범죄가 3년 동안 어떤데? 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짓고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불법으로 지어서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그때부터 어떤다? 사장님이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공사가 하다가 중단돼 있는 것, 불법으로 무허가로 중단된 것은 그것은 공소시효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에 들어가려면 범죄 행위가 끝나고 다시 말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공소시효는 공사가 끝이 나고 사람이 사용하게끔 됐다는 얘기는
범죄 행위가 끝이 나고 사람이 사용하고 있을 때부터가 공소시효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거는 불법권 시효도 강제 이행을 못 밀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죠.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이 좋아?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아.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게 낫죠. 돈이 되는 게 낫지. 자, 보십시다. 집 두 채가 나란히 있습니다. 도로 옆에 집 두 채가 나란히 있는데 여기에 전용 주거 지역에 집을 두 채를 지어놓은 겁니다. 하나는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어놓고 하나는 무허가로 지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을 쓰고 있었거든요. 쓰고 있더니 길 건너편에 법원이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주거 전용지역이거든요. 전용지역에 이 주택을 발론판에 법원이 들어왔으니까 영업용으로 쓰고 싶단 말이에요. 용도 변경하겠다 그랬더니 전용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된다? 용도 변경이 안 된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집은 건축물 과정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던 집을 자기가 가게로 바꿔도 담당자가 너 왜 가게로 바꾸냐? 그럼 내가 왜 가게로 바꿔서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집으로 쓰고 있다 가게로 바꿔줘? 집으로 쓰고 있다는 게 어딨냐? 그럼 내가 가게로 쓰는데 뭐 문제가 되느냐? 다시 말하면 건축물 관리단이 없다는 얘기는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아? 아니, 그것도 없는 게 나. 근데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으면 사업자 등록증 같은 영업 허가를 못 받는. 사업자 등록증 저쪽에다 놓고 카드 단말기만 갖다 놓지. 다시 말하면 없는 게 좋다, 있는 게 좋다 하고 OX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는 것 자체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얘기다. 그래 놓고 이것이 어떻게 한다?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게끔 되면 그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것에 대해서 그러나 책임 취급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보십시오.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공소시효 기간이 있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몇 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리 금기하는 거 얼마?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얼마? 10년.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매 7년이죠. 보면 여기 7년부터 5년 뭐 범죄 이렇게 있고 1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에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내의 징역이죠. 벌칙 보면 뭐 벌는데 봉사했는데 5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죠. 제일 본 게 제일 위에 106조가 제일 큰 겁니다.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그 규정을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리한 설계자, 감자, 시공자, 제거업자는 된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했죠. 아까 10년 이하. 그러니까 아까 10년 이하는 몇 년? 7년이지. 다시 말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범죄가 7년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했죠? 5억 원 이하의 벌을 했죠. 그러면 5년 이하게끔 되면 5억 원 이하의 경우는 얼마? 3년 또는 어쩐다? 5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건축법 위반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최고로 했을 때가 7년이고 5년, 3년 정도쯤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를 7년 정도만 보게끔 되면은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해서 해당이 되지 않는데, 만약의 경우에 자 보십시오. 어디를 불법 건축물로 지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고치라고 했죠.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쳤죠.
그럼 그때부터 그 범죄 고칠 때까지는 범죄 행위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무조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위반돼서 지었는데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이 없이 어떻게 한다? 1년 이상 지난 건물은 그건 뭐야? 공소시효가 끝난 건물. 즉 우리 이 여사님께서 사신 그 건물이 건축물 관리자에 있는 건물과 실존하는 건물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건축물 관리자에 있던 건물을 싹 허물어버리고 지금 새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자는 옛날 건물이고 새로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몇 년이나 7년 이상 지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것은 공소시효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거를 관리대장으로 다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건 이제 양성화하는 거죠. 근데 양성화하는 건 이제 조금 이따 또 나와요. 그러면 그게 허물고 다시 지어서 그게 어떻게 그 역산을 해서 7년 지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그게 이제 항공사진으로 뭐 항공사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입증을 해서 하지만 주장만 하지 말고 뭐도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공소시효가 없는 거예요. 분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내가 봤을 때에 이것을 어떤다? 양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양성화를 시키는 게 좋아 안 시키는 게 좋아? 지금 뭐 좋아. 네? 이렇게 이제 소리 되는 게 좋죠. 정말 근데 하지 말으면 아까처럼 상업용 건물로 쓰기 위해서는 양성화를 시켜놓는 것이 훨씬 좋죠. 사업자 등록증 내기 위해서. 근데 자기 개인 주택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사업자 등록증 낼 필요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 하려고 그걸 억지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서 양성화를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인으로서 주인 행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까 무허가로 만들었을 때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등기부등본을 안 만들어준다 그랬죠. 하지만 그렇게 무허가로 쓰고 있을 때 공소시효가 지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엇을 못하냐면 주인으로서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대출을 못 받지.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도 없고 대출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는 등기부 등본이 없어도 내가 그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어떤다? 확실하게 제3자에게 알릴 수 있고 내가 팔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억지로 양성화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부동산에서 그런 건물을 누가 사냐고 시비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도 그렇게 말하시는 공인중개사가 있는 거고 그것도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하고 아는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OX 논리를만 얘기하지 말자 이러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의 양성합니다 이제. 어떤 건물을 양성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부동산의 건물이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것을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주는 걸 가지고 양성화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잘 들으십시오.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내가 건축허가는 받고 지었는데 준공을 아직 못한 무허가 건물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처음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었는데
건축법계는 맞는 건물이 있을 수가 있죠. 세 번째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었는데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곳이다 보니까 자기가 건축법을 어기고 지은 모든 건물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제일 처음에 건축허가는 받고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 준공이 안 나갔고 건축물 과정이 없는 건물은 마저 다 준공을 해서 건축물 관리장을 신청을 하면 해줍니다. 이해가셨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허가로 지었는데, 뭐로 지었는데? 무허가로 지었는데, 건축법계는 다 맞는데, 서류 절차만 어긴 거죠. 이런 경우에는 건축 설계 사무실에다가 양성화를 시켰다고 얘기를 하면은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현재에 있는 건물을 다 실측을 해서 현재 건축법이 맞다 그러면은 건축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그냥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다 그러면은 담당자가 가서 보면 건물이 없어야 되는데 건물이 있으면 신축으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신축을 하면 건축물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인. 있는 건물을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건물을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추인해서 신청을 하면은 그때부터 착공계를 내고 한 달 있다가 준공계를 내서 현재 건축법에 다 맞게끔 만들어주면 이것을 양성화를 시켜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성화라고 해서 무조건 건축물 관리장에 그냥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계 뭐한다? 다 맞아야 되고 건축법계 다 맞다고 하는 것을 건축 설계사무에서 도면을 그리고 위치를 다 그리고 측량까지 다 해서 위치까지 다 확인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주고 마지막에 주차장법, 오수정화조법, 그 다음에 조경에 관한 거 다 조경나무도 심어야 되고 정화조도 설치를 해야 되고 다 맞게끔 설치를 해서 확인해보고 다 맞다고 하면은 어떤다? 양성화를 시켜주는 거다. 그러니까 양성화를 해준다고 해서 건축법에 어긋나게끔 해줄 건 절대 안 해준다는 겁니다. 양성화는 뭐가 돼야 돼? 건축법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성화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준공을 낼 때 들어가는 것이 정화조 필증이거든요. 근데 양성화를 시킨다면 정화조 만들어 안 만들어? 옛날에 만들었죠. 근데 정화조 필증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양성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법규에 맞게끔 정화조 설치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무도 심어져 있어야 되고 모두 또 이제 주차도 있는 것도 다 해갖고 신청을 해서 보면 현재 법규에 다 맞게끔 되면 그때 어떤다? 양성화를 해주면은 양성을 해주면 그게 뭐가 생기는 게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관리대장은 있는데 뭐 등기 권리가 없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양성화를 시킬 수도 있는데 양성화를 시키지 않을 때 얘기입니다. 또 양성화 시킬 때 얘기입니다. 제가 이 건물을 땅만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을 뭐만 낙찰받았? 토지만 낙찰을 받았죠. 여기에 보면 그 2층 다락이 있는 이런 건물인데 뭐만 받았어요? 땅만 받았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1972년도에 어떤가? 이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양성화를 해야 되겠다 싶고 양성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측량도 하고 설계 사무실에 맡겨서 들었다. 다 설계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런데 이때 양성화 시키려고 할 때에 제가 그 설계 사무실에 가서 양성화를 시키려고 들어갔더니 이 건물이 먼저 주인이 건물에 대한 건축물 관리장은 만들었지 않았지만은 먼저 주인이 뭐를 내고 있었냐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 재산세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린 땅만 샀죠? 양성화를 시키려고 했더니 뭐냐면 가서 건물을 샀다는 것으로 들었나? 서류를 해와야지 양성화 시켜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현재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도 팔고 사는 겁니다. 그때 제가 했더니 매도인 미등기 건물 이전 신고 수주 해갖고 거기서 들었나? 이 소리를 해갖고 매매 계약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매매 계약서랑 매도 인감도장, 실거래 신고 필증 납세자 변동 신고 시 한부 해가지고 이 서류를 들었나? 가져오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그 땅만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건물 주인을 찾아가서 건물을 들었다? 다시 사는 걸로 매매 계약서를 썼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쓰고 건물을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이 매입을 한 걸 가지고 건물을 내가 500 주고 샀다 이런 얘기예요. 500 주고 계약서를 써가지고 실거래가로 어떡한다? 논산시청에 가서 했더니 논산시청에 가서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실거래가로 신고를 했더니 취득세 1%를 어떤다? 건물인데 1%더라고 그때. 이걸 해서 50만 원인가 내고 오라 그래서 제가 50만 원을 내고 갖다 줬더니 그거를 우리 낙찰을 받은 사람 이름으로 건물 주인이 어떤다? 재산 내면서 재산세가 바뀌어지면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그때서야 양성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면 양성화 안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양성화를 시킬 필요 없이 건물 주인하고 계약서를 써서 내가 우리 저기 뭐 최사장님이 건물 주인이라 그러면 저하고 계약서를 써서 건물 100만 원, 100만 원이 어떤다? 하는 걸 계약서 썼죠.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시장 가서 실거래가 신고했죠. 그랬더니 제 이름으로 재산세가 나왔죠. 그리고 앞으로도 취득세가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재산세가 건물분 재산세가 나오죠. 내가 재산세를 내므로써 아까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 건물의 주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양성화를 시켜서 건축물 관리자 업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서 재산세를 내고 취득세를 내므로써 어떻게 한다? 내가 주인물로 되고 지금도 보게끔 되면은 우리가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물 주인이 있으면 건물 주인한테다가 제가 건물을 삽니다. 이렇게 사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다가 땅은 경매로 받았고 건물 주인은 그런다. 건축물 관리하고 등기부등본은 없는데 내가 샀다. 그 네가 주인력을 내라. 취등록세하고 그런다. 재산세 냈지 않냐면 주인 맞네. 해가지고 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한테 팔을 때 땅은 등기부등본 있는 걸 하고 건물은 또 그 위에 있는 건물에다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같이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서 그걸 가지고 뭐해?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끔 되면 다시 내 이름으로 건물 재산세를 내고
취득물세를 냈던 것을 그 사람이 내면서 그걸 그 사람이 어떤 주인에게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 없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실거래가 신고에 의해서 취득물세를 내는 걸로도 얼마든지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공인중개사가 이런 것을 아시는 분은 취득물세를 내고 계약서를 써갖고 갖고 오시면 내가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인중개사가 있고 건축물 관리장도 없는 그런 건물 어떻게 팔겠다 그런 거 못 팝니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있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는데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 땅하고 건물하고 주인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양성화 시킬 때 안 예, 그러면 땅을 뭐 지분으로 갖고 있었어도 상관이 없나요? 되는 거죠. 그 위에 전부 다가 건물이 다가 그 땅 위에 올라가 있으면 땅 지분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되고 나머지 지분권자들한테 정작 사용신하고 어떤다? 받아와야지 되는 거죠. 그 지금 전부 다의 건물이 있는 거니까. 혼자가 좋겠어요. 제가 이 양성화를 시키는 것을 국토교통부에다 질의를 했더니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경기도에 이첩을 했으니까 경기도에 뭐 하라고 했고 여기에 있는 요거는 이 여주에 있는 곳인데 아주 양성화를 시키는 데 대해서 자세히 적어놓은 것을 회신을 제가 받은 것을 제가 정리했는데 289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 양성화 방법에 대해서 해놓은 겁니다. 자, 2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양성화 신청 방법입니다. 보게끔 내 먼저 보십시오. 2006년 이전에는 건축물 대상 생성 신청이고 2006년 5월 이후는 건축 신고에 의해서 하고 건축 시기는 항공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로서 된다? 입증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 5월 8일 이전하고 2006년 5월 9일 이후하고는 어떤다? 그 양성화 시키는 방법이 어떤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서류는 신청시 위임장, 농지전용 신고 필증, 현황 증명서 이렇게 꼭 이런 서류가 다 들어가야 되고 추가 서류입니다. 추가 서류가 보게끔 되면 자 뭐가 들어가냐면 잡으십시오. 항공사진이죠. 이거 단지는 건축물 대상 생성 신청 시와 토지 소유자 동의서. 다시 말하면 내가 건물을 양성화 시키는데 내 땅일 수도 있지만은 내 땅 아니고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건물 양성화 시키려면 그 사람이 어떤다? 사용수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성화 시 주요 확인사항은 농지 전용 여부, 건폐율 초과 여부. 다시 말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 맞는가를 보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는가를 봐야 되고 만약의 경우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도 부담하고 다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변구역으로 여기는 수변구역이요. 수변구역으로 세대지를 포함한 세대원이 6개월 이상 어떤다? 거주하고 수질보전 대책 1건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그러니까 여기가 수질보전 대책 1건역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을 여기서 어떤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지 양성화를 시켜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땅에 건물이 없는 경우에 신축을 신청해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똑같이 적용해준다 이겁니다.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진입 도로는 지적도상 국어로 되어 있으며 국어 부지를 포장하여
진입도로를 사용해 있는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 여부. 보통리 358-1은 계획관리지구로 건축업 44조 대지의 도로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죠,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국어가 국유지인데, 국유지 국어, 포자에 대해서 현황도로를 쓰고 있을 때는 그거는 건축법상 도로를 봅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 국유지 국어가 국가 땅이다 보니까 국가에다가 사용수 나서 받아오라는 소리는 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양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보면은 이렇게 그 자세히 나와 있고 평택시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놨고 그래서 이렇게 양성화 시켰는데 이 건물을 제외를 받았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을 제가 건물을 양성화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었었는데 내가 건축물 관장이 없던 것을 양성화 시켜서 건축물 관장 이렇게 만들었죠. 이 건축물 관리장에서 양성화 시킨 것이 보게끔 되면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지은 것으로 해가지고 된다. 양성화 시켜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사실은 이 건축물 관리장 만들고 상당히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건축물 관리장은 만들어서 팔으면 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건축물 관리장 만드는 거나 안 만드는 집이나 팔았을 때는 가격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을 만든다고 약 10만 원 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제일 문제가 이게 했을 때가 뭐였냐면 정화조 처리였거든요. 정화조를 처리하는데 어떤 구역에는 저기 뭐 정화조 안 만든다고 그랬죠? 배수구역 이렇게는 안 만든다 그랬죠? 여기가 배수구역이기 때문에 정화조 없이 그냥 막바로 그 하수도를 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걸로 연결시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건물을 양성화시켜서 매도를 했지만은 양성화시킨 것만큼의 돈을 더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후로는 제가 건물을 양성화를 시키지 않고 그냥 재산세를 내고 취득세를 내는 걸로 넘겨받고 매도할 때도 건축물 관장 만들지 않고 취득세를 내고 매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지개발2 여기까지 강의를 끝내고 다음 달에는 저녁 시간에 농지에 대해서 농지 원부를 만드는 방법. 도로인데요. 주간에는 도로. 중간에 주간이 농지입니까? 주간이 농지고 야간에는 도로. 그리고 같이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라고 무척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